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 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네, 언급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녹화를 켰는데요. 일단 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예, 그게 이제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이겠죠. 전쟁이란 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야 대부분의 일이 발생을 해요. 네.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게 이 지도자, 그 해당 국가의 지도자의 이익이던 어떤 이해관계든 그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항상 보입니다. 어, 과거에는 전쟁이 흔하게 일어났죠. 왜냐면, 권력 구조 자체가 지금처럼 수평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의 열풍이 불었고, 네, 독립을 했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공산화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전쟁이 지금은 많이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죠. 인류 역사상 가장 전쟁이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음, 물론 뭐 국지전은 많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에 전쟁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거의 이권 전쟁이었어요. 네. 미국이 일으킨 전쟁들을 생각을 해보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케이스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네. 대부분의 전쟁, 이제 중동에서 미국이 일으켰던 전쟁들을 보면은 다 이 석유와 관련됐던 그런 이 이권 때문에 움직였던 그런 전쟁이고요.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네, 첫 번째 이권, 이익이 있어야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언젠가부터 중동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 물론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나고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잡히고 그러면서 그런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뺐던 시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셰일가스가 터진 이유입니다. 네.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가 터진 이후에 미국은 더 이상 이 원유 때문에 움직이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하는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미국에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미국이 만약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분쟁에 개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에게 이익이 있느냐? 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안에서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목적. 네. 정치적 목적. 네, 간단하죠. 정치적으로 자신이 좀 더 공고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해당 국가 지도자,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 어,
네, 사실은 이거는 지금 부합되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음, 이게 왜 지금 이게 부합이 되는 내용이냐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소위 말해서 모양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과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서도 미국이 강하게 개입을 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 바이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던데, 자,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이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 개입을 했을 때 바이든의 지지율이 오를까요? 애초에 바이든이 지지율이 떨어진 것 자체가 과연 그 아프가니스탄 철수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움직이는 편입니다. 네. 이, 음, 지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든 것 때문에 그래요. 왜 먹고 살기 힘드냐?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은 거고, 처음에는 물론 컨벤션 효과 때문에 초기에는 지지율이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었지만, 정말 컨벤션 효과가 너무 짧았죠. 네. 뭐 애초에 코로나 상황에 집권을 한 대통령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 자체가 팬덤으로 집권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네. 트럼프의 반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지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선출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애초에 팬덤 자체가 약하죠. 예. 그래서 사실상 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지금 이런 지지율 때문에라도 미국이 강하게 개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 역학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네.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을 때 과연 지지율이 오를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보입니다. 지지율이 정말 폭락을 하겠죠. 네. 적어도 뭐 중간 선거에서는 정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사실상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다 미국이 강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전쟁은 지금 미국만 개입하는 게 아니죠. 네. 뭐, 물론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과 이제 나토도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사실 더 중요한 주체는 당연히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는,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뭐 크림반도에서 보여줬듯이,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예. 어, 아마도 그래서 계속 푸시를 할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근데 크림 반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우크라이나, 뭐 내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러시아가 개입을 했던 거와는, 네, 좀, 지금은 차원이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그 크림반도와 러시아 동부 쪽에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러시아가 개입을 했을 때는 그때는 크림반도도 그렇고 그 우크라이나 동부 쪽도 그렇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러시아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훨씬 부담감이 약했죠. 그리고 외부에서 뭐 유엔이라든지 뭐 여러 뭐 유럽
EU라든지 러시아를 비난은 했지만 그 직접적으로 개입할 만한 명분 자체는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진짜 전면적으로 침공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친유럽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뿌리 깊은 반 러시아의 그런 감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과연 EU가 가만히 둘 수 있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나토운의 뒤에 있는 네, 미국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계륵이에요. 이거를 러시아랑 붙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냅두자니 이거는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줬듯이 이 패권 국가인 미국의 모양새가 완전히 빠지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 네. 당연히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네. 어, 하지만 그렇다고 리스크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러시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게, 네. 러시아에게 당근을 쥐어주면서 바이든이 잘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라고 보입니다. 네. 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항상 결론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면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국지전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 네.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과거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서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국지전 자체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뭐, 가능성이 제가 낮다라고 했지, 세상에 또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네. 세상에서는 항상 불가능할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또 그게 세상을 뒤흔드는 게 인류의 역사죠. 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자, 전쟁 나면 어떡하냐? 우리 다 죽는 거냐? 우리 주식 다 휴지 조각 되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주요국들 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적은 없어요. 예. 근데, 하지만, 어, 최소한 지금까지 증시의 역사를 봤을 때, 이런, 그러니까는, 뭐, 그, 이런 리스크가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면은 대부분은 일시적인 대폭락 그리고 빠른 대응 뭐 연준의 대응이겠죠. 그리고 그로 인한 버블. 네. 그러니까 뭐 리스크 그다음에 폭락 그다음에 돈풀기. 네, 대응이죠. 네. 그다음에 이 돈풀기로 인한 버블. 자, 이게 항상 버블이 마지막 구간을 장식을 했습니다. 네. 어, 자, 제가 사실은, 이번에 올해 초부터 증시가 빠지기 시작했죠. 1월부터. 근데 그 1월 직전까지만 해도 사실 뭘 걱정하고 있었냐면, 버블이 과연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 미국 증시의 작년에 그 미친 그 랠리를 보면서, 이거는 버블 가기 직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치로 그거를 판단을 했었는데요. 음, 어,
근데 사실은 그거를 연준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버블 열차를 제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이야기까지만 꺼냈어도 이 버블로 가는 조짐을 막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연준이 큐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 강하게 시장을 눌러줬죠. 네. 그게 버블을 가는 거를 제대로 막아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게 선방에, 물론 제 재산은 덕분에 깎였지만, 네. 그게 굉장히 연준이 선방을 한 플레이라고 보이는데, 자, 만약에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면, 이제 사실은 버블 확정이라고 보여요. 네. 이 상황에서, 리스크가 터지면, 당연히 뭐 폭락은 하겠죠. 근데, 이 돈풀기가 다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직 경기는 안정권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연준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를 먼저 크게 듣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린다, 뭐 돈 다시 줄인다, 뭐 이런 부분만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지만 연준이 멘트를 할 때 그 와중에서도 계속 경기를 지켜본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 얘기는 아직 경기가 정상 사이클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 명확히 연준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스크가 터진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버블은 거의 이제 이 버블의 열차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럼 뭐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느냐? 일단은 기본 스탠스 자체는 전쟁은 안 일어난다라는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쟁은 안 일어난다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 예상을 깨고 만약에 이런 사이클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죠. 네. 당연히 일단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라고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일시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겠죠. 예. 거기에 맞춰서 주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 전쟁 안 나고 반등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리스크가 진짜 터져버렸네. 그러면 폭락 이거 견뎌내야죠. 물론 이 구간에서 현금을 들고 계신 분은 네, 여기서 폭락하는 구간에서 당연히 또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희가 코로나 때 한번 겪었던 이 사이클을 한번 즐겁게 타시면 됩니다. 네. 어, 네. 뭐 전쟁 주말에 뭐 사실은 이 리스크가 터지고 야, 라스닥이 이게 웃긴 게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 밤에 뭐 한 이쯤에 잤는데 아이 나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현금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저는 단기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800 초반 찍고 시장이 빠질 거라고 봤는데 지난주 움직임을 보면서 2800 못 찍고 시장이 내려가나 보다. 동시호가태는 2800 살짝 찍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코스피가 2800까지 도달을 못했죠. 네. 그러면서 2800 못 가고 내려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금화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예. 목요일 금요일에. 예. 근데 그래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이게 지금 0.4% 0.5% 야간 선물 이 정도 됐어요. 야, 망했네. 다음 주에 손가락 빨고 있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미증 씨가 저기 저 세상으로 가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리고 또 웃긴 게 참 이게 마이너스 3%인데 야, 이 변동성이 진짜 미친 변동성이구나. 예, 그 생각도 또 듭니다. 마이너스 3%가 이게 애들 이름도 아니고 예. 뭐 툭하면은 3%씩 빠지네요, 나스닥이.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주식은
100%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뭐 잘난 듯이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말은 하지만 그건 뭐 누가 압니까? 예. 제가 뭐 10번에서 열 번 이렇게 예측해서 10번 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어, 한 가지 상황만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제 대응할 방법들을 미리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비중 조절도 자연적으로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전쟁이 안 날 거다. 네. 그리고 뭐 전쟁 난다고 해도 뭐 이런 게 올 거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 네. 그게 진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영상을 올렸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불안해할 시간에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한 마음도 자연적으로 줄어들어요. 네. 네, 그러면은, 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아마도 내일 단기 시장 분석 예측 영상 올릴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은 저는 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